번째, 갖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과목이 물리야. 그래서 물리는 어떤 물질의 양을 정의하고 그리고 측정이나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이 필요해. 그 측정이나 계산할 때 필요한 그 도구를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은 양을 가지고 있어. 그 물질들의 양을 우리가 물리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사실은 어떤 물질들이 그 양을 가지고 있는데 부피, 온도, 질량,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지 크기만으로 정보를 100%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크기만으로 양을 100%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아이는 크기만 나타나면 돼.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스칼라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양들은 대부분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배워. 그래서 열도, 온도도,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력이나 이동, 거리 같은 것도 크기만 같이 방향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크기만 나타내면 돼. 되겠냐? 자, 근데 그렇지 않고 크기만으로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방향까지도 나타내야 의미 전달이 100% 돼.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벡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값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벡터야 라고 얘기해서 이 방향을 갖는 값을 물리학에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 중에서 중학교 때 가졌던 벡터라는 개념을 갖는 값은 딱 하나 있어. 뭐? 힘이야, 힘. 그래서 힘은 방향도 크기도 가지고 있는 값이었어. 그리고 나머지 벡터가 물리 1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얘네들은 방향을 갖는 벡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스칼라 계산은 대단히 잘해. 왜? 수학에서 배우는 내내 여러분들이 했던 사칙 연산 자체가 스칼라들만 계산한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4는 얼마야? 이거 7이야. 이건 스칼라라서 그래. 됐어? 근데 3벡터 더하기 4벡터가 얼마야? 이거 7 아니지. 이거 얼마야? 얘는 1부터 7까지야. 1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고 2도 되고 5도 되고 이 지랄이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거를 수학 시간에도 배워. 벡터 수학이라고 하는. 미적 끝나고 나서 하는 게 기하 벡터. 그때 배우잖아. 그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나타내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고등학교의 수학과 과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물리량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벡터 위주로 배우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힘이야.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벡터들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한단 말이야. 됐니? 근데 그러한 벡터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 벡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벡터들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기호가 화살표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는 화살표를 표현했어. 되겠어?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지면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의 크기를 나타낼 때 1N과 10N을 사실은 표현할 때 길이를 10배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원래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얘는 1N이야. 얘는 그냥 10N짜리 10이야. 힘이야. 근데 이렇게 쓸 뿐이지. 원래는 길이로 나타내는 게 맞단 말이야. 됐어? 이랬을 때 우리가 벡터들을 어떻게 앞으로 산술 계산해야 되냐? 기본만 보자. 여기에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다고 치자.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애가요?
A 벡터가 이렇게 생긴 애가 A 벡터래요. B 벡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B 벡터래요. C 벡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D 벡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D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4개가 있다고 치자. 됐어? 그랬을 때 꼬맹아 A 벡터와 같은 벡터를 찾아. A 벡터와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찾으래요. A 벡터와 같은 벡터 찾아. 됐어? 이게 뭐냐면 바로 B 벡터입니다. 왜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벡터는요. 방향만 틀지 않으면 평행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아이가 같은 벡터야. 길이와 방향이 같으면. 되겠어?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이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선생님 저는 A 벡터하고 D 벡터를 똑같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얘기죠. 되겠어? 차이점이 뭐야? 크기는 똑같네요. 한 칸이니까. 그죠? 근데 방향만 정반대네요. 그러면 A든 B든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같은 벡터야. 그럼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라는 기호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빼주세요라는 의미를 갖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D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그게 A 벡터와 같은 벡터야. 이런 뜻이야.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저는 A 벡터와 C 벡터를 갖게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A 벡터와 C 벡터는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크기가 달라. A 벡터의 크기에 비해서 C 벡터의 크기가 2배 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벡터의 크기를 2배 하시면 C 벡터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또는 C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나누시면 그게 A 벡터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벡터 이렇게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벡터 이렇게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양한 벡터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러한 벡터들을 여러분들 A 벡터와 B 벡터를 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플러스는 더해주세요가 아니고요.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해주세요 라고 하는 벡터 합성을 한다. 합성하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걸 힘으로 표현하면 어떤 새끼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아. 이게 A 벡터야.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아. 이게 B 벡터야.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해주라는 얘기는 이 두 힘을 합성하는 얘기죠. 그럼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얼마짜리 힘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 말해. 몇 뉴턴? 7뉴턴짜리 힘 하나 있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그리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합성하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벡터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라면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합성하면 3 더하기 4 그래서 7뉴턴에 해당되는 그래서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따로 그리는 것과 이거 하나 그리는 게 같은 효과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지? 자, 그런 거 아니야. 두 개가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벡터도 존재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벡터도 존재해서요. 사실은 하나는 이 방향으로 4뉴턴이고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3뉴턴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냐. 그랬을 때 A 벡터와 B 벡터 합성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합성하는 방법은 방향이 반대일 땐 오히려 빼야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작용할 때는 얘는 얼마의 힘 하나 있는 거랑 같은 효과일까? 생각해. 몇 뉴턴? 1뉴턴. 어느 쪽? 큰 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는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에서 3을 빼면 1뉴턴의 힘이 작용해요. 어느 쪽으로?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근데 느껴봐. 똑같이 3N과 4N인데요. 똑같이 3N과 4N인데 얘가 됐어. 아까 본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7N의 벡터를 만들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1N이네? 되겠어? 네. 그래서 아까 3N과 4N을 더했을 때 1N부터 7N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까요? 두 힘이 몇 도? 얘기해줘봐.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 거야? 0도죠. 됐어? 두 힘이 0도일 때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 만들어져.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은 0도, 같은 방향일 때 작용하는 겁니다. 되겠어? 근데 반대 방향이라고요. 반대 방향이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180도일 때가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힘, 최소의 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벡터와 4벡터를 합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는 가장 작은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사이의 값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그 중간에 있는 2, 3, 4, 5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세 번째 비스듬한 방향일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물체에 4N의 힘이 이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야. 4N의 힘이. 그리고 3N의 힘이 작용하는데 얘네들은 다 4N의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3N의 힘이 한 번은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3N이 작용해 이 각도가 30도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한 번은 조금 더 각도를 벌려서 3N이 작용해 이 각도가 60도야. 각도를 조금 더 벌려서 90도의 각도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각도를 조금 더 벌리면 120도로 작용하겠지. 그랬을 때 합력 어떻게 구해? 이 중 누가 제일 커? 이런 얘기야. 자, 1번, 2번, 3번, 4번 이 넷 중에서 결국은 똑같이 3N과 4N이거든. 각도만 다르고요. 이때 합성한 결과 만들어지는 알짜임 합력이 제일 큰 게 몇 번일 거 아니에요? 1번입니다. 왜요? 각도가 0도일 때 최대의 힘이고 180도일 때 최소의 힘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알짜임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같은 크기일 때는 각도 보면 되는구나. 각도가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거구나. 각도가 크면 알짜임은 줄어드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냥 느낌 말고요. 정확하게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에서 알짜임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해요.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하면 F1과 F2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F1과 평행하게 F2 머리 끝에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F2와 평행하게 F1 머리 끝에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죠. 그렇게 그려놓고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그래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임의 크기야. 그리고 대각선의 방향이 알짜임 방향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힘을 주면 사실은 알짜임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크기는 이 길이만큼 작용해요.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대각선 이 길이만큼,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대각선 이 길이만큼,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대각선 이 길이만큼 알짜임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때 보시면 화살표의 길이가 각도가 커질수록 점점 화살표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힘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알 수 있어. 자, 그중 우리는 얘는 계산도 가능하죠. 이거 계산도 가능하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고요. 여기가 4N이고 여기는 얼마냐면 3N이에요. 근데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얘가 뭐니?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다. 됐어.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 5N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적어도 5N보다 작은 거야. 얘네들은 적어도 5N보다 클 거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할 때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했을 때 실제로 구할 수 있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합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합성된 벡터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도 있겠다. 사실은 어떤 두 힘이 있어서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여기가 F1, 여기가 F2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알자 힘은 대각선 방향 이게 얘네들의 합력 F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비스듬한 방향에 한 힘을 주면 그 힘을 여러분들은 X축 방향 수선에 발을 내리고 Y축 방향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합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F라는 힘을요. X축 방향의 요 길이만큼의 힘과 Y축 방향의 이 길이만큼의 힘이 합해서 얘 만들어졌다. 이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힘은 F의 X축 방향의 힘이고요. 얘는 F의 Y축 방향의 힘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눌 수도 있어. 합할 수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를 분해했어요. 벡터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분해를 못하면 이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체는 벡터 분해를 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해서 그 물체의 가속도며 운동량이며 이거 다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나오면 이걸 벡터 분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X축으로부터 F라는 힘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칠게요. 수선에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는 90도일 거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피타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삼각비를 배워오신 거예요. 되겠어? 수학 시간에 삼각비를 배워왔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 이 길이가 F이고 이 각도가 세타일 때 꼬맹아 요 크기가 얼마니? 요거 계산하는 거를 코사인 사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 fx는 이 빗변 f의 무슨 값?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런가 하면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fy축 방향의 힘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얘는 f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F라는 힘이 있을 때요. 얘 X축 방향의 힘을 F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시고요. Y축 방향의 힘은 F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F 값이 20N이라고 치고 이 각도를 30도라고 친다면 됐어? 얘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2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X축 방향으로 10 루트 3N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Y축 방향은요. 20 곱하기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Y축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들어올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 힘처럼 보이는 것 뿐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왜?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저걸 가지고요. 우리가 물리 1에서는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직선 운동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서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운동해 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심화 과정이 되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을 물체가 동시에 옆으로 가면서 위아래로 가. 그거의 대표적인 운동이 뭐니? 포물선 운동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우는 게 우리 직선상이 아니고 공간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심화는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이에요.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이거든요. 물체가 평면으로 움직이는 걸 이해하려면 이 물체의 그래서 한꺼번에 포물선 운동을 다 분해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이 포물선 운동을 X축 방향의 운동과 Y축 방향의 운동으로 잘라서 봐요. 그랬을 때 X축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힘이 작용하고 Y축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X축과 Y축이 다 변하는 운동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X축은 X축 운동만 본다. Y축은 Y축 운동만 따로 본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되겠어? 이게 물리적 관점이에요. 되겠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모든 물리량을 다 찢어서 볼 겁니다. 그러려고 벡터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평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면이 아닌 대표적인 게 빗면입니다. 빗면. 바닥으로부터 각도가 세타, 다시 말해서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빗면 위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여기 올라가 있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니? 라고 하면 표비 얘기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입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개입니다. 뭐하고 뭐? 그렇죠.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바닥면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는 바닥과 90도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뭘 받습니까? 수직항력이라는 이 두 힘을 받습니다. 그런 거면 이 두 힘의 알짜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두 힘은 비스듬한 방향입니까? 그렇죠? 이거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 물체가 작용하는 진짜 힘 방향이야. 그래서 이 진짜 힘을 알짜힘 때문에 여기다 가만 놓으면 마찰이 없을 때 얘가 휙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알짜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알짜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일단 이 중력이라는 힘을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나의 운동은 경사면과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경사면을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본다. X축 방향. 이것과 90도 되는 걸 Y축 방향으로 본다. 되겠어? 그래서 X축과 Y축을 얘하고 얘를 볼 거면 얘는 X축도 Y축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이야. 중력이. 그쵸? 그래서 이 중력을 분해합니다. 중력을. 됐어?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사실은 이 힘과 이 힘이 합해져서 중력이라는 힘을 만든 거잖아요. 맞냐? 맞냐? 네. 그 중에서 경사면으로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 Fx라고 하는 힘과 Fy라는 힘이 만들어질 거야. 자, 그랬을 때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보면 그렇지?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 빗변의 길이가 바로 물체의 중력 mg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면 어느 쪽이든지 한 변의 각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코사인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어느 쪽이든지 이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90도일 거니까 이 빗면의 각도가 30도래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어딘가가 30도입니다. 어딜까요? 찾아내. 기아야 이 새끼야. 못하면 다 뒤져버려. 여기가 30도면 어딘가가 30도야. 찾아내. 이 수직 방향의 힘과 중력이 이루는 요 사이가 요게 항상 빗면의 각도랑 같죠. 기하로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보면은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게 mg라는 빗변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같은 크기 얘가 얼마일까? 됐어? 이 길이나 이 길이랑 똑같잖아. 됐어? 이 힘이 얼마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각도가 30도니까 각도가 마주보는 변은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mg 이 물체 여기다가 놓으면 사실은 이 힘 때문에 얘가 싹 내려가거든요. 싹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입니다. 모델은 병신이야. mg 싹 내려가 세타야. 그래서 그게 바로 얘야. 그 다음에 요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각도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물체를 놓을 때 물체가 경사면을 콩 누르는 힘입니다. 못 외우면 병신이야. 요 힘이 mg 콩 눌러 세타야.
어떻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콩 누르는 요 힘만큼 수직 항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반대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만큼이 생겨. 언제나요? 그러니까 이 수직 항력은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이거 상쇄돼서 없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아까 우리가 구하려는 그 알짜 힘, 중력과 수직 항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 알짜 힘이 사실은 중력의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이 성분이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됐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이 힘이 중력과 수직 항력의 합성된 힘으로 mg 싹 내려간 세타만큼의 알짜 힘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언제나 mg 사인 세타만큼의 알짜 힘을 갖습니다.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놓으면 이 힘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 욱 내려가는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 와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고 내려가네. 경사면을 내려갈 때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됐습니까? 뭐예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면 경사면의 각도입니다. 얘가 내려가는 동안 각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려갈 때까지 힘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받죠. 그러니 이때 내려갈 때 이 아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해하죠? 그랬을 때 물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받는 알짜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이고 이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만큼 생기는 거구나 입니다.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가 g 사인 세타만큼 생겨요.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물체를 놓는데 한 놈은 1kg짜리 한 놈은 100kg짜리 1kg짜리인 A와 100kg짜리인 B가 있어. 누구의 가속도가 크니? 누구의 가속도가 큽니까? 1kg짜리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큽니까? 100kg짜리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큽니까? 어떠냐 소연아? 빨리 얘기해. 똑같죠. 왜?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게. 되겠어? 1kg를 놓던 100kg를 놓던 경사면에서 각도만 같다면 가속도의 크기 똑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각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에서 세타 값이 커지죠? 그럼 가속도가 뭐해지니? 커지겠죠? 자, 그래서 각도를 열나 크게 해서 꼬맹아 이 각도가 90도가 되면 가속도가 얼마냐? 각도가 90도가 됐어요. 옌병을 가속도 얼마냐? 중력과 속도죠. 그게 바로 물체가 자유낙하라는 뜻입니다. 자유낙하할 때도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이 가속도 똑같았죠. 자유낙하는 그냥 경사각이 90도인 빗면에서의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없어. 가속도가 똑같아.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경사면에서 물체가 받는 힘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서 벡터라는 개념들을 보여드려. 평행 이동하면 다 같은 벡터야.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 게 12페이지 내용이고요.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성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보면 돼 라는 얘기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벡터들을 분해할 거예요. 넘기시면 13페이지에 됐어.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성분 분석할 건데 X축 방향은 A 코사인 세타로 보시면 되고 Y축 방향은 A 사인 세타 값으로 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벡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넘어오세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이동거리 변수도 들어있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쭉쭉 풀어. 15페이지에 6문제다. 3분.
반지도 줬었어 아까. 빨랑 끈에서 7점이라는 걸 해봐. 근데 이렇게 빈칸도 채워야 돼요. 뭐요? 가능한 거 알 수 있지요. 좋아. 비읍 안 먹어. 응? 비읍 빼놓았어요. 유찬 다 풀었어? 다 풀었어? 7점 됐어? 수정해. 자,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3-2번이요. 3-2번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3-2번은 우리는 아까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더하기를 쓰는 거다.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합성하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호가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두 벡터를 합성하라는 뜻으로 그냥 우리는 합 벡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평행사변형 그리시면 돼. 근데 이렇게 빼라는 건 우리가 차 벡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차 벡터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계산할 때 배운 것처럼 사실은 빼라는 얘기는 A 벡터에서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더하세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야. 우리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 정반대야 라는 뜻이잖아.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합성을 할 때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얘 방향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합성을 할 때는 무조건 두 벡터의 작용점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이 합력 방향이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되겠니? 합성할 때 무조건 작용점을 붙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합성된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빼요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라는 뜻이다. 이해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3-2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지금부터 심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서 역학한 지 100만 년 돼서 됐어? 역학을 한 지 100만 년이 돼서요. 여러분들 우리 알아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우리가 조사할 거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니 나경아?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지?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니? 빠바. 이 박탱이 새끼. 빠르기와 방향 이거잖아.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봤는데 그 물체가 처음에 기억나니 운동 상태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됐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고 유찬아 했어. 얘기해. 지랄을 한다 이 병신 새끼. 이런 시비랑 방태기 같은 새끼.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말해 끝까지. 그렇죠. 방향 안 바뀌어. 빠르기 안 바뀌어.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라고 했었던 거 기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유찬아 왜 안 바뀌었을까 얘는? 안 바뀐 이유는? 얘는 왜 가다가 방향도 빠르기도 안 바뀌어?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알짜 힘이 0일 때 가속도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운동에 이 얘기했잖아. 그쵸? 근데 물체가 가면서 안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변하는 운동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존재해. 그래서 나경 불러.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두 가지. 등가속도 운동 중에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 중에 얘. 무슨 운동이 빠르기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 하나 더. 두 개라고. 하나 더.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얘도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똑바로 올라가죠.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이거 뭐라 그러지? 연지 상반 운동.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 자유낙하와 연직 상반 운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는 자유낙하든 연직 상반이든 바뀌어. 그럼 유찬아 바뀌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힘을 받아요.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는 운동이 가속도를 갖는 운동한다 그랬어. 근데 유찬아 얘는 왜 빠르기만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얘는 왜 빠르기가 느려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뭔 차이야? 얘는 왜 빠르기가 빨라지는데 얘는 느려져? 자,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얘는 어떻게 움직여? 힘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빠르기만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기만 빨라지는 운동의 원인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뭐에서야? 같아서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과거는 말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 연직상반 운동은 왜 느려질까? 나경아, 얘기해 이제. 힘의 방향과 어떻게 다른데?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연직상반 운동은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게 느려지는 운동인데 그 이유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가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변하는 운동 중에 두 번째는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 이제 얘기해. 효빈아,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뭐 있지? 등속 운동. 그렇죠.
우리가 다 들었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말로 하셔야 돼요. 방향만 바뀌는 아이는 빠르게는 안 바뀌어. 등속이야. 근데 방향이 계속 바뀌어. 등속 원수동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것도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아까 유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소연아 어떻게 힘을 받아야 되니? 얘 어떻게 힘을 받을 때 방향만 바뀌니? 빠르게 안 바뀌고. 안 들려. 방향만 바뀌려면 힘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될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꼬맹아 자유낙하처럼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은 안 바뀌어. 그래서 거꾸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꿔야 돼.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방향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힘 주셔야 돼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여야 돼. 1도도 틀어지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힘의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 빠르게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뺑글 돌릴 때 원운동하는 물체는 어디 있던 그 순간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바로 그 원의 접선 방향이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인데 글로 못 가는 이유는 이것과 항상 90도 되는 방향으로 힘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틀어져서 여기에 와도 물체가 이 순간에 가려는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이유는 수직한 방향으로 힘받아서 그래. 그래서 계속 애새끼가 도는 거야. 근데 이때 받는 힘은요.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도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공통된 힘의 방향을 갖죠. 그래서 이 힘을 멋진 말로 우리 뭐라 그럽니까?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그래서 이 힘을 뭐라 그럽니까? 구심력. 이라고 얘기해요.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물체의 운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방향만 바뀌어.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빠르게는 안 바뀌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 존재한다. 얘들아, 유찬,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 포물선 운동 말고 하나 더 있어. 이거 말고 이거 시키야. 이거. 이 운동이 뭐야? 그렇지. 이런 진짜로. 이렇게 두 가지가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얘조차도 힘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 있냐 이제? 어떤 방향? 그렇죠.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 주셔야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빠르기만, 어떨 때는 방향만, 어떨 때는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어. 되겠어?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을 조절하면 내가 뭐를 바뀌게 하는 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뭔가를 컨트롤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힘이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때 뭐가 바뀌는 거구나? 이거 알아두면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물리 원에서 했던 건 얘네들입니다. 한 방향 움직이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맞아? 근데 심한 내용인 역학과 에너지는 얘네들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하겠다. 방향만 바뀌던지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던지 얘네들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물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물체 운동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고 바뀌는 운동이 있어. 그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랬을 때 꼬맹아 머릿속에 기본은 물리원이야. 모든 이론은 물리원에서 나오는 거야. 되겠냐?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기억나지?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기본 됐니? 시간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져. 처음 속도 V0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V를 구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기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지, 나경아? 그렇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야.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식 나경아 불러. 가속도는 n분의 f 말고 n분의 f 말고 가속도 T분의 시간분의 V 그쵸.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으로 구하는 거죠. 됐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그래프의 기울기에 있어. 그리고 기울기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였어? 면적? 안 들려?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해내. 거기다가 빨리 써라. 못 쓰면 너는 다 뒤진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나중 속도는 간거리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간다. 이 썸을 연놈의 새끼들아. 잘 알아보겠어? 이 새끼들이 맞아.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원래 구하는 게 밑에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라는 식이 원래 식이지. 그 식도 써. 자, 이거 원래 식이지. 이거 간거리 밑에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삼각형 넓이. 넌 어디냐? 글씨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하네. 자, 이거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 비해서 요만큼 속도가 증가했는데 속도 증가량을 우리가 AT라고 계산한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원래 방법이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였어요. 사각형 넓이 요거 구하는 방법이 V0T였고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 제곱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실제로 쓰는 건 평균 속도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건데 이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값을 반띵하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좋았어. 그래도 뭔가를 좀 기억은 해. 세 번째를 제일 많이 썼죠. 시간 모를 때 EAS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세요. 이런 얘기였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거였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보면 앞으로는요. 물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운동을 배울 건데 그래서 원운동을 배울 때 물체를 이렇게 놓고 뱅글뱅글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의 처음 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야. V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나중 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이 t초 지났다고. 그럼 이때 가속도가 얼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속도의 시기들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좀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줬으니까 그거 넣으면 되는데. 됐어. 됐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초라고 쳐봐. 1초 하는 동안 등속 원운동이니까 빠르기는 똑같이 10이야.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가속도는 속도로 계산해야 돼. 속도 방향 생각해야 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는 얘기를 차벡터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가 이제 이 방향이고요. 처음 속도가 이거 그대로 평행 이동해 오면 이 방향인데 이걸 빼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합성하시면 이 방향의 속도 변화 일단 부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랑 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차벡터가 필요했던 거야. 알겠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거 했어. 자, 이제 그중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 같은 거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이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게 10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물체가 있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내가 손만 놓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그래 빨리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자, 2초 지난 후까지 숫자랑 그래프 모양이랑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러면 저 등가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자유낙하 그래프가 될까? 그랬을 때 2초 동안에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처음 속도가 0이야. 거기서부터 등가속도가 그렇지. 맞아. 거기다 숫자는 1초일 때 속력 얼마, 2초일 때 속력 얼마. 근데 왜 속력만 넣니? 간거리는 왜 안 넣니?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잖아? 그치? 그랬을 때 1초일 때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1초일 때 속도는 10이어야 돼. 2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얼마여야 되냐면 20이어야 돼. 그쵸? 그랬을 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이 넓이야. 얼마냐면 말해. 이 개놈의 새끼들. 얼마야? 1초 동안 낙하한 거. 5야. 그래서 1초 지나면 5m 떨어져 여기 와 있는 거야. 됐어? 이 거리가 5m야.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그 순간 속력이 20이 되면서 처음보다 몇 미터 더 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야? 얼마?
20m 더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 간 여기에 와 있겠지.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 더 간 거리를 15m란 얘기고. 맞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게 자유낙하야. 근데 나 물어볼게. 이거 몇 킬로짜리 떨어뜨렸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야? 1킬로짜리야, 10킬로짜리야? 질량 상관없죠. 이게 1km든 10km든 100km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모든 물체의 그래프는 네가 그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겠어? 어떤 물체를 낙하시키든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입니다.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1초일 때 낙하한 거리, 2초일 때 더 간 거리 이거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5,, 여기가 15야.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걸 확장을 한다면 3초일 때 요건 얼마일까? 이 느낌이 뭘까? 이거 보이세요? 1, 3, 그 다음에 여기가 뭐고 같니? 5, 그 다음에 이거 뭐고 같니? 7, 그 다음 뭐고 같니? 9 이렇게 가요. 됐어? 네, 이걸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자유낙하는 다 끝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지구상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자유낙하 형태로 바꿔보자. 첫 번째, 처음 속도는 자유낙하하는 애 맨 처음에 놓을 때 속력이 0이었으니까 이거 V제곱 다 0으로 죽어요. 보입니까? 그리고 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유낙하로 바꿨을 때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 V는 GT입니다. 맞죠? 두 번째 간거리요. 우리가 수평으로 간 거리는 S로 쓰는데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는 하이, H로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H로 바꾸는 것 뿐이지 그냥 S로 써도 돼요. 그래서 H는 뭡니까?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자유낙하한 물체가 떨어진 거리는 언제나 이렇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GT 제곱.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결국은 OT 제곱입니다. 결국은 OT 제곱이 자유낙하했을 때 낙하거리야. 그러니까 1초 지나면 낙하거리 보이세요? 5예요. 2초 지나면 낙하거리 20이에요. 보이죠?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속도가 0이니까요. 낙하했을 때 2초 지난 후에 속력이 얼마야? 2, G, H는 V 제곱만큼이에요. 맞아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초 지난 후에 물체의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한다든가 또는 이 물체가 20m 낙하했어. 20m 낙하한 후에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요. 됐어? 그럼 20m 낙하했을 때 그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20m 낙하했을 때 속력 V는 루트 2GH에 두면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20m 낙하했네. 그러면 20m 낙하를 하면 속력은 20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지? 이제부터는 공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느냐. 더 이상 물리 원에서 배운 것보다 또 다른 이론은 거의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됐어. 역학과 에너지 심화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바꿨으면 되는데 나 궁금해. 꼬맹아, 어떤 새끼가 자유낙하하는데 됐어. 몇 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30이었어. 몇 초 지났다는 얘기야?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 낙하한 후에 속력이 30이면 몇 초 지났다는 얘기야? T는 언제나 G분의 V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30인데 중력과 속도가 10이야? 그러면 이 새끼는 낙하하는데 3초 걸려도 돼. 그런 얘기하는 거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속력을 줘도 시간을 알 수 있고요. 낙하한 높이를 알려줘도 시간을 알 수 있다. 시간은 루트 G분의 2H로 계산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이 물체가 20m를 낙하하고 있어.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중력 가속도에다가 2 곱하기 20. 그래서 계산하면 2초 걸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10, 20 이런 거 주니까 머릿속에서 돌리죠. 근데 만약에 낙하했을 때 속력이 14야. 낙하하는데 몇 초걸린 거야? 이런 거 하려면 보다가 여기다 14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구해낼 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등가속도 공식을 운동에 맞춰서 활용할 거야. 그걸 할 수 있어야 과거에서는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간다. 왜냐?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알겠어? 고등학교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입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중에 대표적인 거 자유낙하? 근데 하나 더 있지. 뭐도 있어? 연직선반. 됐어? 떨어지는 물체 말고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던져 올립니다. 던져 올려가는 물체는요. 관성 때문에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중간에 못 내려와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내가 처음에 얼마로 던졌냐면 20으로 던졌어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겠죠? 자, 아까랑 똑같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주세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십시오. 연직 상반 운동. 되죠? 처음 속도가 20으로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좀 쓰고 속력도 좀 쓰고 어떻게 그린 거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네. 자, 처음 속도가 20이어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면서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해서 0 될 때까지 가요. 이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중력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면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죠. 그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지금 중력 가속도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니 1초 지나면 속력이 10됩니다. 1초 더 지나서 2초가 되면 속력이 0됩니다. 되겠어? 그럼 보면 1초 동안 올라가는 거리 얼마? 15m. 2초 동안 올라가는 거리 얼마? 20m. 그래서 얘는 20m 올라가는 순간 속력이 0 돼서 너무 좋겠다.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요, 연직상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 대신에 얘는 처음 속도는 있고 나중 속도가 0이니까 나중 속도항이 0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바꾸는 거야. 되겠지? 써 빨리. 1번, 2번, 3번, 거리는 H.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경우에는 나중 속도 얘만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 속도 얘네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번 0은 V0 마이너스 GT죠. 가속도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쁘게 보려고요. 꼬맹아, 얘는 V0는 GT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맨 처음에 20의 속도로 던졌어. 얘 몇 초 동안 올라가? 라고 하는 시간은 처음 던진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으로 던졌으니까 얘는 2초 동안 올라가겠구나. 이거 알 수 있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에서 V0t 살아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GH는 나중 속도는 없어지고 처음 속도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같이 없애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20의 속도로 던졌니? 얘 몇 미터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계산하시면 H는 2G분의 V0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의 제곱으로 던졌으니까 20 곱하기 20. 그래서 이 색 20m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되겠니? 요런 얘기야. 근데 꼬매나 잘 봐. 얘가요. 쌍둥이입니다. 얘는 X입니다. 2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2초 동안 올라가서 20m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됐다 그러죠. 그럼 거꾸로 속력이 0이 됐다가 20이 되려면 떨어져야죠. 몇 초 만에 떨어집니까? 2초요. 올라갈 때 2초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2초입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올라갈 때 20m 올라가죠. 내려올 때도 2초 동안 몇 미터 내려옵니까? 20m 내려옵니다. 그러니 연직상반 운동은 속력이 0인 상태로 그 속력이 될 때까지 자유낙하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연직상반 운동을 따로 안 풀어요.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자유낙하로 바꿔서 풀어버려요. 똑같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게냐? 자, 근데 보면은 이제 하자. 그러면 얘 속력이 0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죠. 올라가는 거 연직상반, 내려오는 거 자유낙하인데 결국은 물체는 던지면 연직상반과 자유낙하를 순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걸 우리는 싸잡아 연직운동이라고 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오늘 할 마지막이야. 오늘 할 마지막으로 이제 연직운동에 대해서 하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공을 20으로 던져요. 공을 20의 속력으로 던지면 얘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됐죠? 네, 공기저항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십시오. 그려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제 과거반 가면 내내 얘만 해. 자유낙하 뭐가 안 해. 연직운동해. 이게 새끼가 이게 자 들어봐. 이게 영재 문제였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나와.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라. 이거 두 개 그려라가 영재 문제였어.
시간 속도 그래프냐 시간 속력 그래프냐. 있잖아. 네가 그린 건 시간 속도야 시간 속력이야. 뭔 차이야? 시간 속도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튀어나와. 그래요. 시간 속도 그래프. 빨리 그려볼까?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나와서 다 그려. 그래서요.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용어거든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는 것과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알아보기 그려. 못 알아그리면 넌 뒤져. 늙은 누나들 그 그래프 보고 알 수 있게 그려라. 누나들 지금 화내고 난리도 아니다. 이 개새 새끼 똑바로 지우고 그 기라 씨 누나들 눈도 나빠 죽겠는데 이씨.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못 쓸 수가 있고 글씨가 더러워. 아, 쟤는 유치원 때 북한에서 살았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됐죠? 시간 속도하고 시간 속력이 먼저 알겠죠? 속도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물체가 가는 방향이 위쪽 방향이면 위쪽 방향 속도를 플러스로 넣고요. 반대 방향 이렇게 내려올 때는 속도를 마이너스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플러스 방향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올라가다가 멈췄어. 그러다가 내려와야 해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속도 부호가 반대로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속력은 방향이 없잖아요. 크기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 올라가는데 2초 걸리면 내려올 때도 2초 걸립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빠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20이면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도 20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아,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꼬맹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저거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저거 맞아. 가속도 어딨어? 가속도 어딨어? 얘 기울기 바뀔 적 있어 없어? 등가속도 올라갔다 내려와도 등가속도 운동. 그죠? 자, 얘 올라간 높이 얼마? 어딨어? 올라간 높이 어딨어? 요게 올라간 높이죠. 그래서 면적이 플러스 20 올라가는 방향 이 뜻이죠. 내려간 거리 어딨어? 여기 있죠. 됐어? 그래서 요만큼 잘라서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20이죠. 맞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간 높이, 내려간 높이. 알겠니? 이런 것까지요. 되겠죠? 다음 주까지 머릿속에 지대로 넣고 와. 이제 포물선하고 등속원 운동할 거야. 받아들여. 네
눈의 크기에 따라 내 행동이 바뀌진 않아.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다. 하율이가 응? 또 원운동